산부인과 분만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첫 울음을 터뜨리죠. 간호사가 아이를 엄마 품에 안겨줍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이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난 지 1초 만에 2,524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빌리지 않았어요. 숨을 쉰 것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만으로 2,524만 원. 내 식구면 약 1억 원입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의 국민 1인당 국가 채무예요. 작년에는 2,270만 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254만 원이 올랐어요. 이 숫자가 내려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이 숫자가 아닙니다. 이 빚이 늘어나는 걸 멈추는 장치가 이 나라에는 없습니다. 전 세계 122개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예요. 나라 살림의 적자에 한도를 거는 법률, 재정준칙이라고 합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 이 제도가 없는 나라가 딱 두 곳입니다. 인플레이션이 50%를 넘나드는 튀르키예, 그리고 대한민국. 왜 없을까요? 기술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표를 잃으니까요. 여당도 야당도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이재명 정부도 어떤 정부도 이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집권한 쪽에 항상 반대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구조를 완전히 뜯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나라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왜 아무도 멈추지 않는지, 그리고 그 청구서가 결국 누구에게 가는지 정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재정준칙이 뭐냐? 여러분 신용카드 쓰시잖아요. 한도가 있죠. 500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그 한도 이상으로는 못 긁게 막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으로 긁겠죠. 그리고 그 청구서는 결국 본인한테 옵니다. 재정준칙은 정확히 그겁니다. 국가 신용카드의 한도예요. 올해 나라 적자는 GDP의 3%를 넘기지 말자. 국가 채무는 GDP의 60%를 넘기지 말자. 이런 한도를 법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넘기면 자동으로 지출을 줄여야 해요. 법이니까요. 독일은 이걸 아예 헌법에 박아놨습니다. 부채 브레이크라는 조항이요. 연간 신규 부채를 GDP의 0.35% 이내로 제한합니다. 0.35%요. 한국이 지금 4%입니다. 비교가 되시죠? 코로나 때 독일도 돈을 풀었어요. 하지만 헌법에 비상 면제 조항이 있어서 올해는 비상이니까 푼다고 선언하고 풀었습니다. 위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원래 기준으로 돌아갔어요. 2025년에 국방비를 대폭 늘릴 때도 헌법 개정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준칙이 있으니까 얼마를 왜 언제까지 쓸 건지 투명하게 논의가 되는 겁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예외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를 정부가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5년마다 주인이 바뀌는 카드를요. 숫자로 한번 볼까요? IMF가 2025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122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88개국이었는데 위기를 겪고 나서 더 많은 나라들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OECD 38개국으로 좁혀보겠습니다.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 딱 두 곳. 하나는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20년 넘게 장기 집권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금리를 자기 맘대로 조절하고 인플레이션이 한때 85%까지 치솟았던 나라입니다. 재정준칙 초안까지 만들어 놓고도 정치적 이유로 포기한 나라예요. 나머지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교실에 38명이 있는데 36명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요. 안 맨 애가 딱 2명. 한 명은 평소에도 사고를 자주 치는 문제하고 나머지 한 명이 지금까지 모범생이라 불리던 한국입니다. 아직 사고 안 났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차가 달리고 있는 도로를 좀 보셔야 합니다. 내리막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한국 국가 채무 비율 49%면 양호한 거 아니야? 일본은 252%고 미국은 122%인데 맞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래요. 근데 이 비교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에요. 쉽게 말해서 빚이 많아져도 돈을 찍어서 갚을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전 세계가 달러와 엔화를 기꺼이 받아주니까요. 한국 원화?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미국이랑 한국이 똑같이 빚이 있어요. 미국은 집에 인쇄기가 있어서 돈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한국은 매달 월급으로만 빚을 갚아야 하는 직장인입니다. 빚의 크기가 같아도 위험도가 같겠습니까? 그래서 비교를 제대로 하려면 같은 조건의 나라들끼리 봐야 합니다. IMF가 분류한 비기축통화 선진국 11개국. 그 평균 부채 비율이 54.3%입니다. 한국은 2025년 53.4%, 거의 같아졌어요. 그리고 2026년부터 이 평균을 추월합니다. 처음으로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게 있어요. 속도입니다. 한국의 5년간 총부채 비율 증가폭 25.8%포인트, OECD 2위인 체코가 8.4%포인트예요. 한국이 체코의 3배 이상 빠른 겁니다. 선진국 중에서 빚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뜻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요. 2003년에 한국 국가 채무가 133조 원이었습니다. GDP 대비 19.1%. 그런데 2025년 결산 1,304조 원, GDP 대비 49%. 22년 만에 금액 10배, 비율 2.5배. 이제 절대 크기가 아니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진짜 위험 신호거든요. 체중이 80kg인 사람과 60kg인 사람이 있는데 60kg인 사람이 매달 5kg씩 찌고 있다면 누가 더 위험합니까? 지금 한국이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왜 도입을 못하는 걸까? 기술이 없어서? 아닙니다. 법안 초안은 수년 전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재정준칙은 돈이 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 하나 통과시키면 됩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집권한 쪽이 항상 반대합니다. 역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진짜 소름 돋으실 거예요. 1차 시도 2016년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화법을 입법 예고합니다. 국가 채무 비율 45%, 재정적자 3% 상한. 그런데 탄핵 국면이 터지면서 추진이 중단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같은 해 2016년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더 엄격한 법안을 발의합니다. 국가 채무 비율 상한을 40%로 잡았어요. 정부안 45%도 너무 느슨하니까 40%로 하자. 이런 거였죠. 기억해 두세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40%가 마지노선이라고 했습니다. 2차 시도 2020년 문재인 정부 코로나 한복판에서 기획재정부가 다시 재정준칙안을 내놓습니다. 채무 비율 60%, 적자 3%. 근데 이번엔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재정을 묶으면 안 된다. 기동민 의원, 박홍근 의원까지 나서서 정치적 논쟁을 부르고 국가적 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니 철회하라고 했어요. 잠깐만요. 4년 전엔 40% 마지노선이라며 법안까지 발의하던 분들이 여당이 되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3차 시도 2022년 윤석열 정부 관리재정 수지 적자 GDP 3% 이내 국가 채무 60% 넘으면 채무 감축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번엔 야당이 된 민주당이 반대합니다.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 예외가 너무 많은 맹탕준칙이다. 보이시죠 패턴이? 야당일 때는 재정 건전성을 외칩니다. 여당이 되면 지금은 돈 풀 때라고 합니다. 다시 야당이 되면 이 정부가 빚을 너무 늘렸다고 공격합니다. 매번 이겁니다. 여야가 바뀌면 찬반이 정확히 뒤집힙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야당 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 채무 비율 40%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입니다. 이것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4년 뒤 2019년 5월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 국가 채무 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숫자입니다. 바뀐 건 단 하나, 의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재정 확장은 표가 되고 재정 긴축은 낙선이 됩니다. 재정 준칙을 도입하면 적자 한도가 생기니까 현금성 복지를 못 늘리고 선심성 예산을 못 편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를 말할 수가 없어요. 선거를 앞둔 정치인에게 이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재정 준칙이 없으면 무한 긁기가 가능하죠. 긁을 때는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청구서? 그건 5년 뒤 다음 정부가 받는 겁니다. 비유 하나 더 드릴게요. 5년마다 바뀌는 룸메이트가 공동 신용카드를 쓴다고 해보세요. 한도가 없어요. 이번 룸메이트가 실컷 쓰고 나갑니다. 다음 룸메이트가 들어와서 청구서를 보고 기겁하죠. 근데 이 사람도 한도가 없으니까 또 긁어요. 또 나갑니다. 누가 이 카드에 한도를 걸겠습니까? 아무도 안 겁니다. 본인이 쓸 카드에 본인이 한도를 거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게 한국 재정의 구조적 비극입니다. 어느 당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나쁜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 속도를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줄일 수가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의무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은 법으로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는 돈입니다. 정부가 올해 좀 줄이겠습니다. 할 수 없어요. 줄이려면 법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월급이 300만 원인데
관리비가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갑니다. 올해 100만 원, 내년 120만 원, 그 다음 해 150만 원, 10년 뒤엔 200만 원. 월급은 그대로인데 관리비만 매년 오르는 거예요. 나머지 돈으로 식비, 교육비, 저축을 다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이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2025년 기준 정부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4%예요. 2029년에는 56%까지 올라갑니다. 절반이 넘는 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IMF가 더 무서운 전망을 내놨어요. 올해 1월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2050년에는 연금, 의료, 장기 요양에 들어가는 의무 지출이 GDP 대비 30%에서 35%가 됩니다. 지금은 13.7%예요. 25년 안에 2.5배로 뛰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고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이미 20%를 넘었어요. 연금 받는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연금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재정 준칙이 있든 없든 자동으로 빚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근데 재정 준칙이 없으면요, 이 자동 증가분 위에 정치적 지출까지 무제한으로 얹어지는 겁니다. 관리비도 올라가는데 룸메이트가 카드까지 마구 긁어대는 상황인 거예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재정 준칙을 도입하지 않고 현재 추세를 유지하면 2040년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100%를 돌파합니다. 2070년에는 192%, 192%요. 지금 49%의 4배입니다. 국가 경제 전체의 2배에 달하는 빚을 안고 가는 나라. 이게 우리 자녀 세대가 물려받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재정 준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꺼내는 논리가 있어요. 준칙을 도입하면 경제 위기 때 재정을 풀 수가 없다. 이거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심각한 오해입니다. 전 세계 재정 준칙을 가진 122개국 중 대부분이 비상면제 조항을 갖고 있어요. 전쟁, 팬데믹, 대규모 자연재해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준칙을 풀 수 있는 장치입니다. 독일이 코로나 때 부채 브레이크를 잠깐 풀었던 게 정확히 이거예요. 올해는 비상이니까 예외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원래 기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준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상이다라는 선언이 의미를 갖는 겁니다. 평소에 절제하고 있었으니까 비상시 확장이 정당성을 얻는 거예요. 준칙이 아예 없으면요, 비상이 아닌데도 돈을 풀 수 있고 진짜 비상일 때는 더 풀 수 있고 그 다음엔 안 줄이고 결국 항상 확장, 영원히 확장이 기본값이 됩니다. 한국이 지금 딱 이 상태예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2024년 4.1%, 2025년 3.9%, 2026년 예산안 4%. 코로나가 끝난 지 3년이 지났는데 적자율이 코로나 때와 비슷합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타이밍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한국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이 말 그리스 국민들도 했습니다. 2005년쯤이요. 유로존에 속해 있었고 관광산업이 잘 되고 있었고 유럽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무슨 망하는 나라야? 5년 뒤 2010년 그리스는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에 빠집니다. 세 차례 구제금융, GDP 25% 증발, 실업률 27%, 청년 실업률 60%, 연금 삭감, 공무원 해고, 은행 폐쇄. 그리스에 재정 준칙이 없었냐고요? 있었습니다. 유로존 자체가 적자 3%, 채무 60% 기준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분식회계로 숫자를 숨기고 빚을 감추고 없는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한국은요? 준칙 자체가 없으니까 숨길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한도가 없는 카드를 가진 사람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입니다. 역사상 국가부도를 경험한 나라의 55%는 채무 비율이 60% 이하일 때 부도가 터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60%가 안전선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부도난 나라 중 35%는 채무 비율 40% 이하에서 터졌어요. 한국 지금 49%입니다. 아직 괜찮다가 아닙니다.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서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은 외부 충격에 훨씬 취약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대편 사례도 하나 보셔야 합니다. 뉴질랜드 1993년 국가 채무 비율 63.3%였습니다. 한국 지금보다 높았어요. 이 나라가 재정 준칙을 도입합니다. 재정 책임법이라는 이름으로요. 7년 뒤 2000년 채무 비율이 32.6%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준칙이 모든 걸 해결해 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빚을 늘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정치인도 관료도 국민도 같은 방향을 보고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는 준칙이 있었지만 무시해서 무너졌고
뉴질랜드는 준칙을 지켜서 살아났습니다. 한국은 준칙 자체가 없습니다. 재정준칙이요. 그런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금이 오릅니다. 빚을 갚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금을 올리거나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둘 다 여러분 지갑에서 나옵니다. 재정준칙 없이 빚이 계속 쌓이면 어느 시점에 반드시 증세가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둘째, 물가가 오릅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흔들리면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고 원화가 약해집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기름값, 식재료, 전자제품, 일상의 모든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셋째, 미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의무지출이 전체 예산의 56%, 60%를 차지하면 정부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돈은 40%대로 줄어들어요. R&D, 인프라, 산업 육성에 쓸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연금 주랴, 의료비 주랴, 정작 미래를 만드는 투자에 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넷째, 여러분의 연금이 위험해집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 전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재정준칙 없이 의무지출을 방치하면 연금 고갈은 앞당겨집니다. 지금 30대인 분들 납부는 하시되 수급은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물가, 여러분의 노후 이야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 세계 122개국이 설치한 브레이크를 대한민국만 달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를 잃으니 여당도 야당도 어떤 정부도 자기 손으로 자기 한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국가 채무는 1,300조를 돌파했고 증가 속도는 선진국 중 1위이며 IMF는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빚의 청구서는 여러분에게 옵니다. 세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으로, 연금 불안으로, 미래 일자리 축소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라면 다음 선거에서 표를 잃더라도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지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요. 절제하겠다는 약속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은 얼마나 더 믿으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머릿속을 계속 떠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분만실이요. 아이가 태어나서 첫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순간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빚이 뭔지도, 국가 채무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으로 이미 2,524만 원의 빚이 걸려 있어요. 이 아이가 동의한 적 없는 빚입니다. 투표한 적도 없는 빚이에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약한 유권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들에겐 투표권이 없습니다. 시위를 할 수도, 청원을 올릴 수도, 유튜브 댓글을 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쓰는 빚의 청구서는 고스란히 그들에게 갑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아직 이름도 없는 그 아이들에게.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내리막길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빚의 가장 큰 뇌관을 뜯겠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2055년에 바닥나는 연금. 지금 30대가 매달 내고 있는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개혁이 20년째 제자리인지 그 구조를 완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진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아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